하얀 접시 위에 마지막 소스를 올렸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금성호텔 메인 주방. 20살 붕어빵 장수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소리 없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왜 우는지, 그리고 그분이 제게 어떤 사람인지. 이 이야기는 2달 전 비오던 남대문 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몸이 먼저 아는 거죠. 이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한다는 걸. 고시원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한 달째 갈아달라고 했는데 관리인 아저씨는 매번 내일 한다고만 하셨거든요. 이불을 걷고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었어요. 온수가 나오려면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아요.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골목 안쪽 사람들이 잘 안 지나다니는 구석에 작은 카트 하나 놓고 반죽을 부어요. 자리가 안 좋은 대신 자릿세가 쌌거든요. 대신 맛으로 승부했습니다. 한번 사간 손님은 꼭 다시 오셨어요. 비결이요? 팥소예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팥을 삶을 때 처음 끓인 물은 버리고 2번째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요. 설탕은 마지막에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거예요. 그래야 팥이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게 터지거든요. 서영아, 요리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시멘트를 나르고 오신 밤에도 작은 부엌에서 저한테 계란말이를 해주시면서요. 아버지는 원래 요리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지, 왜 그렇게 거친 손으로 그렇게 섬세한 요리를 만드시는지.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알았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안에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금이 간 태블릿. 아버지가 밤마다 요리 영상을 보시던 거였습니다. 프랑스 요리, 일본 요리, 중국 요리. 화면이 깨져서 한쪽은 안 보였지만 아버지는 매일 그걸 들여다보셨거든요. 2번째는 사원증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한 카드에 아버지의 젊은 얼굴이 있었어요. 금성호텔 조리부. 이준혁? 사원번호 KS-1147. 아버지가 호텔 요리사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3번째는 사진 한 장. 하얀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 맞춰 서 있는 단체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맨 뒷줄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가운데에 한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젊고 단정하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때는요.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졌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눈을 감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병원에 실려가시기 며칠 전 저녁밥을 같이 먹으면서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이 있어. 요리 공부 꼭 해라. 내 손으로 만든 밥을 많은 사람한테 먹여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 말이 유언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 뒤로 8년. 보육원에서 나온 뒤 혼자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남대문 시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붕어빵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팥소, 태블릿으로 독학한 크림, 고구마, 피자, 붕어빵까지 하루에 200개쯤 팔면
고시원 월세와 밥값은 됐어요. 밤이면 그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 반쪽이 깨져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모체 소스 5가지, 일본 가이세키의 계절 원칙, 중국 요리의 불 조절법. 8년을 매일 밤 봤으니까 눈을 감아도 떠올랐습니다. 손은 낮에 붕어빵을 굽고 밤에는 허공에서 칼질 연습을 했어요. 조리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블릿이 제 학교였습니다. 외로웠냐고요? 글쎄요. 외롭다는 걸 느끼려면 외롭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야 하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생일날 혼자 컵라면을 먹는 게 익숙했고, 아프면 혼자 약을 사 먹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였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또 반죽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점심 무렵에 150개를 팔았어요. 오후 들어 손님이 뜸해지더니 4시쯤부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왔어요.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금세 굵어졌습니다. 카트 위 차양이 작아서 반죽 쪽으로 빗물이 튀었어요. 남은 붕어빵 위에 비닐을 덮고 장사를 접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봤어요. 골목 입구에 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계셨어요. 회색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카디건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고 계셨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드셨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깊고 슬프고 어딘가 익숙한 눈이었어요.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 가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카트 아래 접이식 의자를 꺼내 할머니를 앉혀드렸습니다. 차양 안쪽으로 들어오시니까 비는 안 맞았지만 젖은 옷 때문에 계속 떨고 계셨어요. 저는 보온병에 남아있던 생강차를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붕어빵 중에서 제일 따끈한 걸 골라 봉투에 담았어요. 드세요, 할머님. 따뜻한 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종이컵을 받아 드셨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 모금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붕어빵을 한 입 드셨습니다. 멈추셨어요. 천천히 씹으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 팥소? 어디서 이런 맛을 내는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손님들도 팥소 맛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팥 삶을 때 첫물은 버리고 설탕은 불 끄기 직전에 넣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떠올리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지가 요리사셨어요? 네. 호텔에서 일하셨대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붕어빵을 드셨습니다. 비가 카트 차양을 두드리는 소리만 골목에 울렸어요. 다 드시고 나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게 다였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뛰어나와 우산을 받쳐드렸어요. 할머니는 차에 타시면서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 눈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고 슬프고 익숙한 눈이었습니다. 왜 익숙한지는 몰랐어요. 그때는요. 검은 세단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빈 종이컵을 치우고
젖은 앞치마를 털었어요. 카트를 접고 남은 붕어빵 몇 개를 비닐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때워야 했거든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그쳤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불 위에 앉았어요. 습관처럼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태블릿은 충전해서 켜놓고 사원증을 손에 들었어요. 금성호텔 조리부 이준혁? 아버지의 23살 얼굴이 누렇게 바랜 플라스틱 안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할머니 한 분한테 붕어빵 드렸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까 그 할머니의 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셨을까?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 붕어빵 한 봉지가 어떤 인연의 시작인지. 태블릿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오늘 밤도 프랑스 소스 영상을 틀어놓고 깨진 화면 너머로 셰프의 손놀림을 따라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꿈은 아직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난 건 닷새 뒤였습니다. 아침 장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반죽을 틀에 붓고 있는데 누군가 카트 앞에 서셨습니다. 이서영 씨 맞으시죠? 올려다보니 3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시장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거든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금성호텔그룹 회장님 수행비서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금성호텔이요? 저는 반죽국자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회장님께 붕어빵을 건네주셨죠. 회장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서야 떠올랐습니다. 그날 비를 맞고 서 계셨던 할머니, 검은 세단을 타고 떠나셨던 분, 그분이 금성호텔 회장님이었어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금색 글씨, 금성호텔그룹 회장 오정희. 손에 쥐고 있으니까 현실감이 없었어요. 붕어빵 굽는 손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 금성호텔 본관 1층 라운지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어요. 그 할머니가 왜 저를 찾으시는 건지. 다음 날 금성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습니다. 저는 구두가 없어서 깨끗이 빨아말린 운동화를 신고 갔거든요. 가장 깔끔한 옷을 골랐는데 그래봤자 흰색면 셔츠에 검정 바지였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이 저를 흘끔 봤어요. 여기 왜 왔냐는 눈이었습니다. 코끝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갈까? 돌아서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 씨, 오정의 회장님이 라운지 안쪽 소파에서 일어나 계셨어요.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단정한 은백색 머리에 진주 귀걸이, 차콜색 니트 재킷, 비에 젖어 떨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품이 있고 조용하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분이 서 계셨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앉으세요. 차가 나왔습니다. 찻잔이 제 손바닥만 했어요. 받침 접시까지 한 세트였는데 이런 찻잔으로 차를 마셔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인데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뛰어왔잖아요. 아, 그건 당연한 건데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회장님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셨어요.
잠깐 무언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 씨, 그날 먹은 붕어빵 팥소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배운 거냐고 물었더니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했죠? 네. 아버지가 요리사셨거든요. 어떤 요리사였어요? 잘은 몰라요. 호텔에서 일하셨다는 것만 알아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회장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찻잔을 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린 것도요. 그랬구나.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창밖으로 명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영 씨, 혹시 요리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있어요.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조리학교 등록금이 우리 호텔 주방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성호텔. 국내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이잖아요. 붕어빵 굽던 제가 거기서 일을 한다고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면 돼요. 주방 보조부터 월급도 나오고 배울 것도 많을 거예요. 회장님은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것처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첫 출근은 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금성호텔 주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10배는 컸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냉장고만 해도 제 고시원 방 4개 크기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일렬로 타오르는 소리가 왱왱 울렸어요. 조리복을 입었습니다. 하얀 셰프 코트에 앞치마, 모자까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시장에서 패딩 조끼 입고 붕어빵 굽던 애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니. 이서영 씨, 오늘부터 주방 보조죠. 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넓은 어깨에 하얀 이중 여밈 셰프 코트를 입은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박 주방장님이었습니다. 50대 후반, 과묵하고 엄격한 인상. 주방 전체가 이분의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칼은 써봤어? 네. 시장에서 재료 손질을 많이 했어요. 한번 해봐. 저기 당근. 조리대 위에 당근이 놓여 있었어요. 칼을 잡았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였어요. 태블릿으로 1000번은 본줄리엔 커팅을 시작했습니다. 당근이 일정한 두께로 잘려나갔어요. 2mm. 흔들림 없이 박 주방장님이 당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보셨어요. 말이 없으셨어요. 한참을 당근을 보시더니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감탄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떠올리시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칼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아냐. 됐어. 박 주방장님은 고개를 저으시곤 주방 안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등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신 것 같았거든요.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양파 까기, 허브 다듬기, 소스 베이스 준비, 설거지. 손이 멈출 틈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단련된 체력이 아니었으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주방에서 나는 버터향, 갓 구운 빵 냄새,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살았던 세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블릿 화면 너머로만 보던 것들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방 뒤편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너야? 시장에서 온 애가. 최태준 실장님이었습니다. 식음료부 총괄. 깔끔한 양복에 날카로운 눈. 웃고 있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네.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 회장님이 데려왔다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붕어빵 굽던 애를. 목소리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 일주일에 해외 VIP가 서너 팀씩 와. 미슐랭 출신 셰프들이 줄 서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주방이야. 한 발짝 다가오셨어요.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시장에서 붕어빵 굽던 애가 여긴 왜 온 건지 모르겠네.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복도에 구두 소리만 울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붕어빵 장수가 뭘 안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양파를 깠어요. 눈물이 났는데 양파 때문인 척 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한 여자분이 걸어오셨어요. 네이비 블레이저에 연한 블루 블라우스, 서류 파일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김 비서님이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해주셨습니다. 오 이사님이세요. 회장님 따님이요. 오수연 이사님. 회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이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영 씨라고 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데려왔다는 아가씨? 톤이 차가웠습니다. 최 실장님과는 결이 달랐어요. 악의 없이 차가운 게 아니라 조심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어머니가 요즘 서영 씨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 아가씨 팥소 맛이 특별하다. 그 아가씨 눈이 어딘가 익숙하다. 이사님은 서류 파일을 가슴에 꼭 안으셨어요.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빨리 호텔에 들이신 건 처음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왜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붕어빵 하나 드렸을 뿐인데. 이사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더 말씀하시려다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열심히 해요. 돌아서서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주방은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재료 검수를 하고 오전에 소스 베이스를 만들고 오후에 디너 준비를 했어요. 박 주방장님은 과묵하셨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료가 말을 해. 색깔, 냄새, 무게. 듣는 법을 배워. 시장에서 8년을 보낸 저한테는 익숙한 말이었어요. 팥을 고를 때 색이 고르고 무거운 걸 골라야 한다는 걸, 생선의 눈이 맑아야 신선하다는 걸 시장에서 이미 배운 것들이었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그 감각 위에 기술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칼질의 각도, 불의 색이, 소스의 농도, 태블릿으로 100번 봐도 모르는 것들을 손으로 직접 하니까 몸이 기억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방 선배들이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야, 붕어빵. 이것도 해봐. 서영 씨, 이 소스 맛 좀 봐봐. 붕어빵이 제 별명이 됐는데 싫지 않았습니다. 박 주방장님은 여전히 과묵하셨지만 가끔 제가 만든 것을 드셔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 번은 제가 트러플 오일 드레싱을 만들었는데 한 숟가락 드시더니 한참을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주방장님? 맛이 이상한가요?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라 주방장님이 먼 곳을 보셨어요. 옛날에 여기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었어. 조리학교 간 나온 젊은 친구였는데 재능이 특별했어. 그 친구도 이런 식으로 소스를 만들었거든.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준혁? 이준혁이라는 친구야. 여기서 3년 일하다 나갔는데 그 뒤로 소식을 모르겠더라.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왜?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주방장님은 더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어깨를 한번 톡 치고 가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원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금성호텔 조리부 이준혁 KS-1147 아버지가 이 주방에서 일하셨다니. 제가 지금 서 있는 그 조리대 앞에서 아버지도 당근을 썰고 소스를 만들었겠죠. 같은 불꽃 아래에서 같은 냄비를 들었겠죠. 단체 사진을 꺼냈어요. 맨 앞줄 가운데 서 계셨던 젊은 여자분. 지금의 오정희 회장님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했어요. 사진이 오래돼서 얼굴이 흐릿했거든요.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왜 제 팥소 맛에 그렇게 놀라셨는지, 왜 처음 본 저를 호텔에 데려오셨는지, 왜 그 깊은 눈으로 자꾸 저를 바라보시는지, 대답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퍼즐 조각 같은 것들이 하나씩 눈앞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켰습니다. 오늘 밤은 프랑스 소스가 아니라 금성호텔의 시그니처 메뉴 레시피를 검색했어요. 아버지가 걸었던 길 위에 제 발자국을 올려놓고 싶었거든요. 금성호텔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됐을 때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박 주방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저녁 만찬. 중동 왕족 일행 12명. 정관 행사다. 주방이 술렁였습니다. 정관 행사라는 건 호텔 전체가 그 손님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뜻이었거든요. 주방 선배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동 왕족이면 금성호텔 역사상 최대 VIP잖아. 박 주방장님이 메뉴를 읽어주셨습니다. 8척 코스. 한식과 양식을 결합한 금성호텔 시그니처 메뉴였어요.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메인 디시는 한우갈비 코스와 트러플 리조또. 실수는 없어야 한다. 이건 호텔의 이름이 걸린 자리야. 주방장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실린 말이었어요. 저는 주방 보조였으니까 제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채소 손질, 소스 베이스 준비, 식재료 검수. 뒤에서 묵묵히 돕는 거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준비를 했습니다. 미장 플러스,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미리 계량하고 손질해서 제자리에 배치하는 작업이었어요. 당근, 샐러리, 허브, 버터, 와인. 수십 가지 재료가 스테인리스 볼에 담겨 냉장고에 들어갔습니다. 한우갈비는 전날부터 특제 양념에 재워뒀어요. 만찬 당일 아침, 주방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배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부주방장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주방장님이 새벽에 쓰러지셨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급성 맹장염이래.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셨어. 박 주방장님이 빠진 주방. 오늘 저녁 중동 왕족 만찬.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부주방장님이 지휘를 맡으셨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전체와 수프, 사이드 디시까지는 레시피대로 팀이 만들 수 있었어요. 문제는 메인이었습니다. 한우 갈비 코스의 마무리 소스, 트러플 리조또의 마지막 피니싱. 이 두 가지는 박 주방장님만 해오신 거였어요. 레시피가 머릿속에만 있었거든요. 소스 비율을 모르겠어. 주방장님한테 전화해봐. 수술 중이래요. 연락이 안 돼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찬은 저녁 7시, 지금은 오전 11시, 8시간 남았어요. 주방에 땀 냄새와 긴장이 가득 찼습니다. 선배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부주방장님은 레시피 노트를 뒤지고 있었지만 메인 소스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저는 채소를 손질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한우 갈비 마무리 소스, 배, 간장, 참기름 베이스에 레드 와인 리덕션을 섞는 구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주방장님이 만드시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요. 눈으로 비율을 외웠어요. 배즙 3숟가락, 간장 2숟가락, 참기름 반 숟가락, 레드 와인 리덕션 한 국자 반, 그리고 트러플 리조또. 마지막에 트러플 오일을 두르고 파르미지아노를 갈아 넣는 타이밍. 불을 끄고 30초 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도요. 태블릿으로 이탈리안 리조또를 1000번은 봤으니까 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부주방장님이 메인 소스 시도를 하셨어요. 한 입 맛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게 아니야. 뭔가 빠졌어. 다시 만들었어요. 또 아니었습니다. 3시, 4시,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5시, 부주방장님이 조리대에 손을 짚으셨어요.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못하겠어. 이 소스를 맞출 수가 없어.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만찬까지 2시간. 메인 디시가 없으면 코스 전체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때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주방 전체가 저를 봤어요. 20살, 주방 보조, 한 달 된 신입, 선배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붕어빵,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장난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안 떨렸습니다. 한 달 동안 주방장님이 소스 만드시는 걸 옆에서 다 봤어요. 비율도 기억해요. 트러플 리조또 피니싱도 할 수 있어요. 부주방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최태준 실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양복상에 단추를 채우시면서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제 앞에 서셨습니다. 애가 미쳤어? 이건 장난이 아니야. 중동 왕족이 오는 자리에 시장에서 붕어빵 굽던 애가 메인을 한다고? 피가 끓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실장님, 대안이 있으세요? 최 실장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대안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아셨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한테 맡겨보세요. 오정희 회장님이 주방 입구에 서 계셨어요. 언제 오셨는지 몰랐습니다. 차콜색 니트 재킷에 진주 귀걸이.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에 단단한 결의가 있었어요. 최 실장님이 돌아보셨습니다. 회장님, 이건... 최 실장, 지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최 실장님이 입을 다무셨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서영 씨, 할 수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내 손으로 만든 밥을 많은 사람한테 먹여라. 네, 하겠습니다.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부주방장님과 조리사 4명이 제 옆에 섰어요. 코스의 전체 흐름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전체, 수프, 생선 요리, 사이드 디시는 레시피대로 팀이 만들면 됐어요. 제가 맡은 건 메인 2가지. 한우 갈비 코스의 마무리 소스와 트러플 리조또 피니싱, 그리고 전체 타이밍 지휘. 8첩 코스는 음악과 같았어요. 각 요리가 정확한 박자에 나가야 하고 한 박자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태블릿으로 1000번은 본 미슐랭 주방 영상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이 리듬이었어요. 전체 세팅 6시 45분에 시작합니다. 수프는 전체 나간 뒤 8분 간격. 생선은 수프 나간 뒤 12분. 메인 준비는 제가 직접 시작할게요. 부주방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주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우갈비를 팬에 올렸습니다. 센 불에 겉면을 시어링하는 소리가 주방에 울렸어요. 지글지글 치익.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스를 만들었어요. 배즙 3숟가락, 간장 2숟가락, 참기름 반 숟가락, 레드와인 리덕션 한 국자 반,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했습니다. 아버지의 팥소에 넣던 그 원리. 단맛은 마지막에 불을 끄기 직전에 꿀을 반 숟가락 불을 끄기 5초 전에 넣었어요. 맛을 봤습니다. 입안에서 배의 청량함이 먼저 오고 간장의 깊은 감칠맛이 따라오고 마지막에 꿀의 은은한 단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주방장님이 만드시던 것과 같으면서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손맛이 한 방울 섞인 소스였어요. 부주방장님, 한번 봐주세요. 부주방장님이 맛을 보셨어요. 눈이 커지셨습니다. 이거야.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데? 트러플 리조또도 시작했습니다. 아르보리오 쌀을 볶고 따뜻한 치킨 스톡을 한 국자씩 부었어요. 저으면 안 됩니다. 팬을 살짝 기울여서 쌀이 스스로 스톡을 빨아들이게 해야 해요. 이탈리안 셰프 마시모의 영상에서 100번은 본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고 트러플 오일을 두르고 파르미지아노를 갈아 넣었어요. 30초.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접시에 담았어요. 한우갈비는 소스를 곁들여 정갈하게, 리조또는 접시 중앙에 부드럽게, 마이크로 허브를 올리고 트러플 슬라이스를 얹었습니다. 7시. 첫 번째 전체가 나갔습니다. 주방은 전쟁터였어요. 하지만 질서 있는 전쟁터였습니다. 전체 회수, 수프 나갑니다. 생선 8분 전, 메인 준비 시작. 목소리가 주방을 가르질렀습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시장에서 8년을 손님들한테 소리치며 장사한 목소리가 여기서 쓸 줄은 몰랐습니다. 8시 15분. 메인이 나갔습니다. 주방 유리창 너머로 만찬장이 보였어요. 하얀 테이블보 위에 제가 만든 접시가 놓였습니다. VIP 일행이 첫 한 입을 드셨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른 분이 옆 사람에게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통역사가 웃으면서 서버에게 전했어요. 서버가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왕족 측에서 이 갈비 소스가 지금까지 드셔본 한식 중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셰프를 만나고 싶다고요. 주방이 환호했어요. 부주방장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해냈어, 붕어빵. 진짜 해냈어.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아직 디저트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9시 반. 코스가 끝났습니다. 디저트까지 무사히 나갔어요. 주방 사람들이 서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부주방장님이 드물게 웃으셨어요. 저는 조리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보였어요. 오정희 회장님이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주방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왜 우시는 건지 몰랐어요. 만찬이 성공해서 기뻐서 우시는 건가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회장님은 제 소스에서 어떤 맛을 느끼신 거였습니다. 40년 전 이 주방에서 일하던 한 젊은 요리사의 손맛을,
자기 아들인 줄도 몰랐던 그 청년이 만들던 맛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정리를 끝내고 주방을 나서려는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만찬 준비 중에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낼 때 봤던 거였어요. 안쪽 선반, 직원들이 잘 안 들어가는 구석에 납품 전표 묶음이 꽂혀 있었거든요. 보통은 사무실에 보관하는 서류가 왜 냉장고 안에 있는지 이상했지만 만찬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만찬이 끝나고 나니까 그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냉장고로 돌아갔어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이번 달 식재료 납품 전표였어요. 항목별로 품명, 수량, 단가, 납품업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식재료 전문가가 아니에요. 회계도 몰라요. 하지만 시장에서 8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한우갈비 1등급, 키로당 28만 원. 이건 맞아요. 1등급이면 그 정도 하거든요. 이탈리아산 아르보리오 쌀 키로당 4만 2천 원. 이것도 맞아요. 수입쌀 중에서 아르보리오는 그 가격대가 맞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었어요. 프랑스산 흑트러플 키로당 320만 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 만찬에 쓴 트러플을 제가 직접 손질했거든요. 잘라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조직을 확인했어요. 프랑스산 페리고르 흑트러플은 향이 깊고 잘랐을 때 단면에 흰색 대리석 무늬가 선명합니다. 조직이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어요. 오늘 쓴 트러플은 달랐어요. 향은 비슷한데 깊이가 얕았고 단면 무늬가 흐릿했습니다. 조직도 약간 물렀어요. 이건 프랑스산이 아니었어요. 중국산 흑트러플이었습니다. 중국산은 키로당 4,06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전표에는 프랑스산 가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항목도 봤어요. 일본산 에이오 와규 키로당 35만 원. 오늘 만찬에 와규는 안 썼어요. 한우를 썼거든요. 그런데 전표에 와규가 있었습니다. 납품은 됐는데 어디로 간 건지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가격이 맞지 않는데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최태준 실장님이 냉장고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납품 전표를 왜 뒤지고 있어? 아, 이게 냉장고에 있길래 이상해서. 주방 보조가 볼 서류가 아니야. 내려놔.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에 비꼬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경고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냉장고를 나왔어요. 등 뒤로 최 실장님의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트러플 가격이 다르다는 건 누군가가 싼 재료를 비싼 가격으로 장부에 올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와규가 납품됐는데 쓰이지 않았다는 건 어딘가로 빠져나갔다는 뜻이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식재료 납품을 총괄하는 사람, 전표를 관리하는 사람, 냉장고 안쪽 구석에 서류를 숨길 수 있는 사람, 최태준 실장님. 확신은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트러플의 산지가 다르다는 것, 와규의 행방이 이상하다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고시원에 돌아와서 이불 위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만찬을 성공시킨 기쁨과 냉장고에서 발견한 의욕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사원증을 꺼내봤습니다. 금성호텔 조리부. 이준혁? 아빠, 나 오늘 이 주방에서 요리했어. 아빠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사원증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아침 조회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최 실장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서영, 잠깐 따라와. 톤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비꼬는 말투가 아니라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뒤를 따라갔습니다. 실장님 사무실이 아니라 직원 휴게실로 향하더라고요. 문을 여니까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텔 보안팀 직원 2명, 그리고 부주방장님. 부주방장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저와 눈을 못 마주치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비닐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이서영 씨, 어제 퇴근 후 라커룸 점검을 했는데 당신 가방에서 이게 나왔어. 보안팀 직원이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검은 포장지에 쌓인 트러플이었어요. 프랑스산 페리고르 흑 트러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성호텔 주방 전용. 반출 금지. 피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제 가방에 넣은 적이 없어요. 라커룸 점검은 보안팀이 직접 했어. 서영 씨 개인 라커에서 나왔고, 전 절대 안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최 실장님이 의자에 앉으시면서 다리를 꼬셨어요.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산 흑트러플 200g이면 시가로 64만 원이야. 이 정도면 절도지. 저는 안 넣었다고요. 보안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라커룸 점검 확인서, 날짜, 시간, 발견 물품.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명할 거 있으면 해봐. 난 듣고 있을 테니까. 최 실장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해명이요? 뭘 해명해요? 안 했다는데 안 했다고 말하는 것 말고 제가 뭘 더 할 수 있는 건데요? 소문은 반나절 만에 퍼졌습니다. 주방에서 선배들이 수군거렸어요. 직접 들리지는 않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온 애가 식재료 훔쳤대. 아무리 그래도 호텔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지. 회장님이 데려왔다고 봐주나 봤더니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옆에 안 앉았습니다. 엊그제까지 야 붕어빵 하면서 말 걸던 선배들이 시선을 피했어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오후에 직원 통로를 걷는데 앞에서 오수연 이사님이 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멈추셨습니다. 팔짱을 끼시고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전 안 그랬어요. 이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셔. 시장 출신 모르는 아가씨를 데려다 주방에 세우시더니 결국 이렇게 되잖아.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이사님, 저는 정말... 그만요. 이사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서영 씨가 안 했다고 해도 라커에서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어머니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마세요. 돌아서서 가셨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진짜로 끝이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려고 라커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주방 뒷문으로 나가려는데 다리가 멈췄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 주방에 들어올 자신이 없었거든요. 선배들의 시선, 최 실장님의 차가운 미소, 이사님의 한숨. 나 같은 애가 여기 있으면 안 됐어요. 시장으로 돌아가자. 붕어빵이나 굽자. 거기가 내 자리야. 문을 밀었습니다. 서영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정희 회장님이 복도 끝에 서 계셨습니다. 진주 귀걸이가 복도 조명에 흔들렸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지쳐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단단했어요. 어디 가요? 회장님, 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트러플 건 서영 씨가 한 거 아니죠? 네. 저는 절대로. 알아요. 회장님이 제 앞에 서셨습니다.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서영 씨, 나는 그 아이의 눈을 알아요. 당신은 훔칠 사람이 아니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회장님은 왜 저를 믿어주세요? 저 같은 애를요. 그런 말하지 마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같은 애라는 말 다시는 하지 마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꽉 쥐는 힘은 따뜻했어요. 까지 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 눈물이 터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금성호텔 회장님 앞에서 20살 붕어빵 장수가 엉엉 울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 씨, 회장님께서 보안팀의 CCTV 전수조사를 지시하셨어요. 라커룸 복도 CCTV부터 확인하고 있어요.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CCTV. 거기에 진실이 있을 거였어요. 오후 3시 김 비서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찬 끝난 날 밤 11시 42분. 라커룸 복도 CCTV에 최태준 실장이 찍혔어요. 서영 씨 라커를 열고 가방 안에 뭔가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요.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최 실장님이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라커 앞에서 주위를 살피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어요.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 사람의 몸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온몸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최 실장님의 모함이 밝혀진 날 회장님의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CCTV 영상을 보고했고 최 실장님은 해명 기회를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우선 직무정지를 명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제가 만찬날 냉장고에서 납품 전표를 봤는데요. 트러플 산지가 전표랑 달랐어요. 프랑스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손질한 건 중국산이었거든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으셨어요. 김 비서, 식음료부 납품 전표 최근 5년치 전부 확보해요. 거래처 확인서도 함께. 김 비서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횡령건은 이제 김 비서님과 감사팀이 맡아 조사할 일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장에서 8년을 보낸 감각이 이 호텔을 좀먹고 있던 거짓을 건드린 거였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CCTV 건이 정리되면서 주방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선배들이 하나둘 사과를 했습니다. 붕어빵 미안. 의심해서. 실장이 그런 놈인 줄 몰랐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의심한 건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저도 모르는 곳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정희 회장님이 김 비서님한테 조용히 지시하셨대요. 서영이 아버지 이름이 이준혁이라고 했지?
금성호텔 인사기록에서 그 이름 찾아봐. 김 비서님이 인사자료실에서 옛날 기록을 뒤졌다고 합니다. 금성호텔은 개업 이래 모든 직원의 인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디지털로 전환되기 전에 종이 기록까지 전부요. 22년 전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준혁, 조리부, 사원번호 KS-1147, 입사일 2004년 3월 2일, 퇴사일 2007년 2월 28일, 퇴사 사유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 서류에 붙어 있는 사진, 젊은 남자, 23세 얼굴. 김 비서님이 그 사진을 보고 놀랐대요. 서영이, 그러니까 저와 눈매가 똑같았거든요. 김 비서님이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준혁이라는 직원이 실제로 22년 전 조리부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사원번호도 서영 씨가 가지고 있는 사원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보셨대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이 아이의 입사 전 경력을 확인해줘. 조리학교 기록, 그 이전 이력까지 전부. 김 비서님이 조리학교에 연락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보내준 이준혁의 입학 서류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보호자 없음 시설 출신 보육원 서울 은혜보육원. 김 비서님은 그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대요. 왜냐하면 회장님의 개인 서류함에 45년 전 보육원 이송 서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서류를 정리하다 본 적이 있었대요. 회장님이 한 번도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서랍. 보고를 받은 회장님의 반응은 짧았다고 합니다. 은혜보육원에 연락해.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된 기록을 확인해줘.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소스를 만들고 퇴근해서 고시원에 돌아가는 일상이 돌아왔어요. 누명은 벗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주방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술 후 회복 중이시라 병원에 계셨거든요. 서영 씨,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네, 주방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나는 괜찮아. 그거보다 물어볼 게 있어. 주방장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서영 씨 아버지 이름이 혹시 이준혁이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전화 너머로 주방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이준혁이라는 직원을 기억하냐고. 기억하지. 잊을 수가 없어. 23세 들어와서 3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그 친구처럼 재능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어. 주방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묵한 분이 이렇게 말이 많으신 건 처음이었어요. 칼질이 예술이었어. 소스 감각도 천재적이었고 구조조정 때 나가게 됐는데 내가 막지 못했어. 경력이 짧으니까 순서대로 잘렸거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 코끝이 찡했어요. 서영 씨, 그 친구가 서영 씨 아버지야? 네. 그래서 칼질이 그랬구나. 처음 봤을 때 알았어야 했는데. 주방장님이 침묵하셨어요. 한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 목이 막혔습니다.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건설 현장 사고로요.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오래도록. 그랬구나.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가 공사장에서 죽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사람의 무게요. 서영 씨, 준혁이가 여기서 일할 때 그 친구 소스에 버릇이 하나 있었어. 단맛을 항상 마지막에 넣었거든. 불 끄기 직전에. 숨이 멈췄어요. 서영 씨도 그렇게 하더라.
만찬 때 갈비 소스에 꿀을 마지막에 넣은 거 내가 다 들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팥소에 설탕을 마지막에 넣는 것, 소스의 단맛을 마지막에 올리는 것. 그게 아버지만의 습관이었다는 걸 이 주방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주방장님. 내가 고맙지. 준혁이 딸을 만나게 해줘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시원 방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정희 회장님의 서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김 비서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은혜 보육원에서 회신이 왔대요. 45년 전 기록. 오민수, 생모 오정희. 1981년 1월 15일 출생. 같은 해 4월 3일 보육원 이송. 이후 시설 내 양육. 성인 후 이름 변경 이준혁. 오민수, 오정희 회장님이 45년 전에 보육원에 맡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준혁? 서영이 아버지의 이름. 같은 사람이었어요. 회장님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계셨대요. 김 비서님이 서류를 올려드리자 한 줄 한 줄 읽으셨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대요. 다 읽으시고 나서 회장님이 책상 오른쪽 서랍을 여셨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으셨던 그 서랍. 김 비서님도 처음 보는 안쪽이었대요. 서랍 안에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기 손목 팔찌. 분홍색 비지에 오민수라고 적혀 있었대요. 45년 전 병원에서 채워준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원 이송 확인서. 회장님의 서명이 있었대요. 29살 때의 떨리는 필체. 세 번째는 사진 한 장. 갓 태어난 아기. 눈을 꼭 감고 있는 작은 얼굴. 회장님이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보셨대요. 그리고 무너지셨습니다. 내 아들이었어. 김 비서님이 처음으로 회장님이 소리내어 우시는 걸 보셨대요. 내 아들이었어. 이 호텔에서 일했는데 3년을 여기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서류를 가슴에 안으셨대요. 그 아이가 공사장에서 죽었는데 내 아들이. 나는 몰랐어. 김 비서님도 울었대요. 벽에 기대서 소리를 죽이고 회장님이 사진을 내려놓으시고 인사기록에 이준혁 사진을 꺼내셨대요. 23세 아들 얼굴. 그리고 옆에 제 사진을 놓으셨대요. 호텔 직원증 발급할 때 찍은 거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시더니 말씀하셨대요. 눈이 똑같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비 오는 날 남대문 시장에서 붕어빵을 건넸던 아가씨. 팥소 맛에서 40년 전 호텔 주방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던 아가씨.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던 아가씨. 그 아가씨가 자기 손녀였어요. 45년 전에 보낸 아들의 딸이. 회장님이 김 비서님한테 말씀하셨대요. DNA 검사를 하자.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김 비서님이 물으셨대요. 회장님, 이미 보육원 기록과 인사 기록이 일치하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해야 해요. 회장님이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대요.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그 아이한테 내가 내 손녀라고 말하려면 한 점의 의심도 없어야 해. 그날 밤 김 비서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서영 씨, 내일 오전에 회장님과 함께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에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봤어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것이 저를 향해 오고 있다는 떨림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원증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김 비서님이 차를 보내주셨어요. 검은 세단이 고시원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 이런 차가 서 있으니까 관리인 아저씨가 창문으로 내다보셨어요. 차 안에 오정희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서영 씨, 탔어요? 네. 근데 회장님 무슨 검사를 하는 건지 가면 알아요. 회장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밤새 우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어요. 유전자 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DNA 검사요? 회장님, 이거 왜 하는 건가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입을 여시려다 다시 닫으셨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아직은 안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줘요. 체열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바늘을 놓을 때 회장님이 옆에서 제 다른 손을 잡고 계셨어요. 꽉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창밖만 보셨어요. 유리에 비친 회장님의 얼굴이 보였는데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견디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김 비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 씨,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님 자택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결과가 내일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고시원 바닥에 앉았습니다. DNA 검사, 회장님의 눈물, 아버지의 사원증, 보육원 기록, 박 주방장님의 증언,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무서웠습니다. 말로 하면 진짜가 되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정희 회장님의 자택은 성북동에 있었습니다. 큰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정원이 펼쳐졌어요. 소나무 아래 돌길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 30개는 들어갈 만한 크기의 한옥이었어요. 김 비서님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루를 지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양복도 니트 재킷도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연회색면 셔츠에 검정 바지, 진주 귀걸이도 안 하셨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호텔의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앉아요, 서영 씨.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이 봉투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보셨어요. 오래도록. 그 눈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 아니, 말을 멈추셨어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셨습니다. 서영아, 처음이었어요. 씨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신 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봉투를 미셨습니다. 제가 열었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검사 보고서. 용어가 어려웠지만 맨 아래 굵은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체 어오정희와 검체 비이서영의 관계 조모 마이너스 손녀 관계 확인. 일치 확률 99.97%. 글자가 흔들렸어요. 아니, 제 손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서영아. 회장님이 테이블을 돌아 제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75세의 금성호텔 회장이 마루바닥에 20살 붕어빵 장수 앞에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5년 전에 내게 아들이 있었어.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29이었어. 혼자였고 돈이 없었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삶이었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마루바닥에 얼룩이 졌습니다. 생후 3달 만에 보육원에 맡겼어. 아이를 안고 보육원 문 앞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 그래도 놓았어. 그 아이를 지킬 힘이 없었으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 뒤에 남편을 만나고 호텔을 세우고 돈을 벌었어. 그런데 아이를 찾지 못했어. 보육원 기록이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평생을 죄책감 안고 살았어.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무릎 꿇은 채로. 그 아이의 이름이 오민수였어. 보육원에서 이름을 바꿨더라. 이준혁으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준혁?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었어. 이 호텔에서 3년을 일했는데 나는 몰랐어. 내 아들이 내 호텔 주방에서 당근을 썰고 소스를 만들었는데 나는 그 아이 얼굴도 모르고 스쳐 지나갔어. 회장님이 무너지셨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공사장에서 죽었어. 내 아들이 38, 네. 나는 몰랐어. 마루바닥에 이마를 대셨어요. 서영아, 할머니가 내 아버지를 버렸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까매졌다가 다시 하얘졌습니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거친 손, 공사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계란말이를 해주시던 뒷모습, 병원에서 눈을 감고 계시던 마지막 얼굴,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던 12살의 저. 아버지는 보육원에서 자라셨어요. 부모 얼굴을 모르고 자라셨어요. 조리학교에 가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셨을 거예요. 금성호텔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잘렸을 때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분은 호텔에서 편히 앉아 계셨던 거잖아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육원에서 혼자 자라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취직하고, 잘리고 나서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날랐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부서질 때까지. 그런데 아들 찾을 돈은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부모님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물어본 적 있거든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셔? 그랬더니 웃기만 하셨어요. 그냥 웃기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대답할 수가 없으셨던 거잖아요. 버려졌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딸한테. 회장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마루바닥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둘 다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르고 숨이 가라앉고 방 안에 고요가 내려왔을 때 회장님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작아져 있었어요. 금성호텔의 회장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엄마. 손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할머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서영아, 요리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야. 아버지는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신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을 버렸다고 세상을 탓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일하셨어요. 제 밥을 해주시고 제 이불을 덮어주시고 태블릿을 사주시면서 요리 공부해라 하셨어요. 아버지가 원망 안 하셨는데 제가 원망하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보다 이 할머니도 45년을 견디신 거였어요. 29에 아이를 놓아야 했던 여자가 그 뒤로 45년을 죄책감 안고 살았어요. 성공하고 나서도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서랍 안에 아기 손목 팔찌를 넣어두고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할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도 힘드셨겠죠. 회장님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이를 보내고 나서 45년 동안 매일 밤 그 아이 생각을 하셨겠죠.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 없어서,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할 수 없어서. 서영아,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아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거든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아프지만 괜찮다고. 회장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저도 괜찮아요, 할머니. 늦었지만 만났잖아요. 아버지가 연결해 준 거예요. 사원증 하나로. 회장님이 제게 손을 뻗으셨어요. 저도 뻗었습니다. 두 손이 맞잡혔어요. 주름진 손과 작은 손. 할머니와 손녀. 45년 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수연 이사님이 서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문 밖에서 다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저도 이사님을 봤어요. 며칠 전 시장 출신은 믿을 수 없다고 하셨던 분, 어머니한테 폐를 끼치지 말라고 하셨던 분, 이사님이 입을 여셨어요. 다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아이를, 서영 씨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눈을 못 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사님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서영 씨,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어요.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아니, 서영아. 이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했어. 너한테 그런 말한 거. 시장 출신이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어요. 또요. 이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사님, 언니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모라고 해야 하나? 이사님이 울면서 웃었어요. 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회장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면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천천히 정하면 돼. 그 주에 금성호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김 비서님과 감사팀이 확보한 자료는 결정적이었어요. 최태준 실장, 식음료부 총괄로 재직한 20년 동안 식재료 납품원가를 부풀려 연간 2억 이상을 빼돌린 것이 전표 대조와 거래처 확인서로 드러났습니다. 5년간의 확인 가능한 횡령 금액만 약 10억. 중국산 트러플을 프랑스산으로, 한우를 와규 가격으로, 일반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 가격으로. 수법은 단순했지만 오래됐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대담해진 거였습니다. 거기에 CCTV에 찍힌 서영이 락커에 트러플을 넣는 장면까지. 이사회에서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최 실장을 해임하고 형사고발 절차를 밟으세요. 최 실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대요. 회장님, 저는 이 호텔에 20년을 바쳤습니다. 20년이에요. 회장님이 돌아보셨대요. 바친 게 아니라 훔친 겁니다. 한마디였어요. 최 실장님은 더 말을 잇지 못했대요. 보안팀에 인계되어 나가면서 최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대요. 시장에서 온 그 애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김 비서님이 제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했어요. 서영 씨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서영 씨는 그냥 진실을 본 것뿐이고. 통쾌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통쾌하기보다는 허탈했어요. 그 사람이 20년 동안 빼돌린 돈이면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리학교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학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저 스스로 벌어서 갈게요. 이게 내 할머니가 해주고 싶은 거야. 아버지한테 못 해준 걸 너한테라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유언이었으니까요. 요리 공부 꼭 해라. 두 번째, 금성호텔 수련 셰프로 정식 발령이 났습니다. 주방 보조가 아니라 이름이 붙은 자리였어요. 박 주방장님이 퇴원하시고 직접 발령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준혁이가 못다 걸은 길을 내가 걸어라. 발령장을 받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사원증과 같은 무게였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묘소를 이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에 계셨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작고 소박하고 사람이 잘 안 오는 곳이었어요. 오정희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준혁이를 데려오고 싶어? 우리 가족 곁으로. 회장님 가족 묘역은 경기도 용인에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둘러싼 양지바른 언덕이었어요. 회장님의 남편인 오태환 선생님 묘소 옆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장하는 날 세 사람이 갔어요. 오정희 회장님, 오수연 이사님, 그리고 저. 새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준혁, 오민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 회장님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준혁아.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꽃을 올려놓으셨어요. 흰 국화. 내가 여기서 3년을 일했다면서. 엄마 호텔에서. 엄마는 몰랐어. 내 얼굴을 몰랐어. 회장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공사장에서 다쳤을 때 엄마가 옆에 없었어. 미안해. 평생을 미안해. 오수연 이사님이 회장님의 어깨를 안으셨어요. 이사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았어요. 아빠.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가 흔들렸어요. 나 할머니 찾았어. 코끝이 찡했어요. 아빠가 남겨준 사원증이 길을 알려줬어. 아빠가 만들던 소스 맛이 할머니한테 닿았어. 아빠가 연결해 준 거야. 묘비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빠. 나도 할머니도. 세 사람이 묘비 앞에 나란히 섰어요. 할머니, 이모, 그리고 저. 아버지가 이어준 세 세대. 45년 만에 끊어졌던 가족의 줄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조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학위증을 받는 날 객석에 세 사람이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이모, 그리고 박 주방장님. 할머니가 울으셨어요. 또요. 이분은 정말 잘 우세요. 옆에서 이모가 웃으면서 티슈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금성호텔의 정식 셰프로 발령받았어요. 주방에 서는 첫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얀 이중 여밈 셰프 코트에 이서영이라고 수놓인 이름. 한 달 전에는 붕어빵이 제 별명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있었어요. 박 주방장님이 옆에 서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주방의 막내 셰프다. 네, 주방장님. 아니야. 주방장님이 웃으셨어요. 처음으로 활짝. 이제부터는 서영 셰프지. 금성호텔 직원 식당에 새로운 코너가 생겼어요. 준혁의 밥상. 아버지의 레시피를 복원한 메뉴였습니다. 특제 팥소를 활용한 디저트, 마지막에 단맛을 올리는 갈비 소스, 계절 재료를 살린 한식 코스. 아버지가 이 주방에서 만들었을 맛을 제가 이어가는 거였어요.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됐습니다. 할머니도 가끔 오셔서 드세요. 드시면서 매번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맛이야. 그때 그 맛. 40년 전 주방 어딘가에서 이름 모를 젊은 요리사가 만들던 맛. 그때는 지나쳤던 그 맛이 이제는
손녀의 손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할머니와 남대문 시장을 걸었습니다. 3년 전에 붕어빵 카트를 놓았던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발이 멈췄어요. 다른 사람의 카트가 있었습니다. 젊은 아주머니가 붕어빵을 굽고 계셨어요. 팥소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제 팔을 잡으셨어요. 여기서 서영이가 붕어빵을 팔았구나. 네. 저기 구석이 제 자리였어요. 그날 비가 왔지. 네. 할머니가 비를 맞고 서 계셔서 제가 뛰어나갔죠. 그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이 깊어졌지만 3년 전보다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뭐 해줄 건데? 아버지 레시피로 된장찌개 끓일게요. 아버지가 제일 잘하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우리 서영이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과 똑같았어요. 서영아, 내가 만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오늘 저녁 뭐 먹어? 된장찌개요. 이모도 오세요. 가지. 나 반찬 사갈게. 뭐 필요해? 이모가 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전화 너머로 이모가 웃었어요. 야, 언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낡은 태블릿과 사원증 한 장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손에 다 쥘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가족이 있었어요. 45년 전에 아들을 보내고 평생을 후회한 할머니. 처음엔 경계했지만 결국 손을 내밀어준 이모.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아버지를 기억해준 주방장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해준 아버지. 아버지는 보육원에서 혼자 자라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요리를 배우셨어요. 금성호텔에서 3년을 일하셨지만 그곳이 어머니의 호텔인 줄은 모르셨겠죠. 구조조정으로 나오셔서 공사장에서 일하셨지만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딸에게 태블릿을 사주셨어요. 밤마다 요리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내 손으로 만든 밥을 많은 사람한테 먹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유언이 됐고, 유언이 길이 됐고, 길이 가족을 찾아줬습니다. 늦었습니다. 45년이나 늦었어요. 하지만 찾았습니다. 사랑에도 가족에도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